많은 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 특별한 강연을 함께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소수의 정예 인원만 모시고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툴러서 지금 계속 에러가 나고 이랬었거든요. 간신히 달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왜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구르는 소리가 이런 시 있었죠. 정말 아주 화석이 된 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주 옛날 시였는데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구르는 소리가 그 구루몽의 시, 그리고 또 우리가 그분의 전력과 상관없이 국화잎에서라는 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저렇게 울었나 보다, 뭐 이런 시, 혹은 박연아님의 목마 숙명, 뭐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뭐 그런 시, 이 모든 것들이 생각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시몬 너는 좋으냐 거기에서 낙엽 부르는 소리를 그걸 잠깐 바꿨어요. 약간 오글거리지만 시몬 너는 좋으냐 이완배 기자님의 목소리가 그래도 이렇게 마스크를 가려가지고요 조금 붉어진 얼굴을 가릴 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저렇게 울었나 보다, 이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을 모시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저기 울었나 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존경하고 늘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배움을 주시는 우리 이완배 기자님 모시고 우리 넓은 세상 작은 도서관에서 경쟁을 넘어서는 연대와 협동이 같이 가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중간중간 우리 기자님의 좋은 팁들을 가지고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에도 참여해 주셔서 이 특별한 가을날 또 특별한 선물도 받으시고 또 기자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도 많이 행복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완배 기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있으면 괜찮을까요? 네, 딱 좋습니다. 너무 과분한 소개를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와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우선 빨리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좀 성격이 비정상적으로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일제히 노려보시는 이 첫 번째 상황을 제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익숙해져서 한 10분 정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시계 기준으로 7시 한 43분경부터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0분간 버벅거리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랍시고 할 텐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딱 한 가지만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은, 저와 함께 있는 시간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밖에 없습니다. 모든 합법행위가 다 허용됩니다. 음주, 소란, 난동, 취침 모든 게 다 허용이 되니까 평등한 시민들의 만남이니만큼 하시고 싶으신 거 자유롭게 하시면서 편안하고 평등한 시간을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듣다가 졸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주무시면 됩니다. 앉아서 꾸벅꾸벅 졸지 마시고 갖고 오신 맥주까지 해서 누워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누워서 주무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앞으로 나와서 주무시는 분들은 보지 못했어요. 옆쪽에서 주무셔야 됩니다. 옆쪽에서요. 쉽게 말하면 선착순이라는 뜻입니다. 졸리면 빨리 나가실수록 유리합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나가서 편하게 누워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진동을 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자유롭게 소리 크게 틀어놓으시고 전화 오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가을날에 지금 전화가 온다는 건 만나서 차 한잔하자, 술 한잔하자, 반가운 전화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전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중간에 지루해지면 주저하지 마시고 갖고 계신 스마트폰 뽑으셔서 영화 감상, 유튜브 감상 자연스럽게 평소에 하시고 싶으신 거 하시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디 지방에서 음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이 음주 된다고요 하더니 뒷캐비닛에서 진짜 소주를 한 병 꺼내오셔가지고 감사도 한 잔에 비해서 강의가 개판이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술은 여러분들끼리 드시는 겁니다. 저한테만 안 권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자유롭고 평등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굉장히 가까운데 딸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지금까지 백설공주류의 동화를 읽어준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유치원에서 읽고는 모르는데 저한테 읽어달라고 했을 땐 한 번도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동화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줍니다. 이 백설공주입니다. 이 동화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죠. 저는 백설공주의 불우한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계모를 잘못 만나서 계고생을 한 거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일곱 난장이랑 같이 살아요. 그런데 일곱 난장이가 백설공주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공주님 제발 이 동네에서는 길거리에서 파는 불량식품 같은 것 좀 사드지 마세요. 신진당부를 했겠죠.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길거리에서 독사과를 하나 잘못 꺼내 불어서 목에 걸려가지고 쓰러집니다. 이때 왕자가 등장을 합니다. 왕자가 백설공주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키스를 합니다. 미쳤습니까? 성추행입니다. 성추행 여러분. 예? 남성분들 길 가다가 여성분 쓰러져 있으면 키스할 수 있습니까? 10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놓고 성추행입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이 성추행을 했는데 독사과가 튀어나오죠. 뭐 이까지는 동화적 설정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진짜 웃긴 일이 여기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둘이 어떻게 하죠? 결혼을 합니다. 돌았습니까? 언제 봤다고 결혼을 합니까? 둘의 이름은 압니까? 이름은요? 아니 왜 자기를 성추행한 사람을 따라서 결혼을 합니까? 웃긴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진짜로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이유를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씩밖에 없습니다. 왕자는 왜 길 가다가 다짜고짜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에게 성추행을 했을까요? 백설공주가 예쁘니까요. 안 예쁘면 했겠습니까? 예쁘니까 한 겁니다. 그렇죠? 백설공주는 깨어난 다음에 왜 자기를 성추행한 남자를 따라가서 결혼을 할까요? 남자가 돈과 권력을 가진 왕자니까요. 옳은 이야기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동화 중에 진짜 웃긴 게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신데렐라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데렐라의 불우한 처지에 충분히 안타까워하고 공감합니다. 이쪽도 계모를 잘못 만난 거죠. 그런데 신데렐라는 왕실 무도회장에서 춤을 추는 게 꿈이었던 소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즘 말로 좀 쉽게 번역을 해보면 서울 강남구 줄리아나 호텔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한번 추는 게 소원이었던 10대 소녀였던 겁니다. 이분이요. 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줄리아나 호텔 나이트클럽을 가기에는 차도 없고 옷도 없고 신발도 없었던 거죠. 이때 마녀가 등장을 해서 옷도 빌려주고 구두도 빌려주고 마차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녀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그 파티용품 대여점 사장님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다 공짜로 빌려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신데렐라 입장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뭘 것 같습니까?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내 꿈을 이루어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고마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뭘까요? 마감 시간을 잘 지켜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돈 내고 빌린 것도 마감 시간 어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짜로 빌려줬는데 이걸 자정까지 가져와라 했으면 11시쯤에 춤추는 거 끝내고 깨끗하게 개가지고 반납하는 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신데렐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춤추는데 정신이 빠져서 마감 시간을 어기죠. 게다가 심지어 분실품까지 발생을 합니다. 유리구두 한 짝을 잃어버리고 남의 물건 이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옳지 않은 행동.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왕자가
그 유리구두 한짝을 들고 공무원들한테 시켜서 주인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국가 공무원들 다 불러서 구두 한 짝 주고 주인 찾아오라,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신 분들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합니다. 근데 이 나라 공무원분들이 매우 유능한 분들이었던 모양이에요. 이걸 들고 와서 또 찾아내요. 대단하죠? 네, 찾아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둘이 어떻게 하죠? 결혼을 합니다. 뭘 언제 봤다고 결혼을 합니까? 이 두 사람은요. 이름은 압니까? 이름은요. 결혼이 이렇게 쉬운 겁니까? 이 두 사람이 맞춰본 거라고는 무도회장에서 30분 동안 스텝 맞춰본 게 답니다. 무도회장에서 스텝 잘 맞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똑같습니다. 왕자는 왜 유리구두 한 짝을 그 바쁜 공무원분들에게 쥐어주고 주인을 찾아오라고 시켰을까요? 신데렐라가 예쁘니까요. 안 예쁘면 찾아오라고 했겠습니까? 신데렐라는 왜 무도회장에서 딱 30분 스텝 맞춰본 게 전부인 이 왕자와 결혼을 결심할까요? 남자가 돈과 권력을 가진 왕자니까요. 제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 중에 제일 싫은 게 잠자는 숲속의 미녀 스토리입니다. 이 앞에 두 이야기는 그나마 여성분들에 대한 이야기라도 있어요. 근데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은 100년 동안 잠만 주무신 겁니다. 근데 이분 구하겠다고 온 남자들이 기사들, 왕자들이 탑에 올라서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 중에 한 왕자가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키스를 합니다. 장난합니까 지금요? 성추행입니다. 성추행. 네? 즉각 구속입니다. 즉각 구속. 네. 그런데 100년 만에 깨어난 이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자기를 성추행한 남자를 따라서 또 결혼을 합니다. 환장하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요 절대로 사람을 나이를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100년 연하의 남자입니다. 100년 연하의 남자. 네. 한두 살 차이가 아니에요. 100살 어린 남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쉽게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은요. 여러분, 100년 연하의 남자면은요 1920년 일제강점기 때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성추행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100년이면 말이 다릅니다. 말이. 그 100년 전 남자는 우리 같은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나란 말 싸면 딩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상하대 아니라 쓰고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알아보지도 않고요. 그런데 결혼을 합니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똑같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예쁘니까요. 그 여자는 왜 100년 연하의 남자를 도대체 어떤 시대에 살던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결심합니까? 그 남자가 왕자니까요. 이 이야기를 읽고 자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여자는 예뻐야 됩니다. 남자는 돈과 권력을 쥐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웃기려고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5년 전에 한 난자고등학교 교실에 급풍에 이런 게 붙어 있었습니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장래 아내의 얼굴이 바뀌는데, 이 진짜 교실에 붙어 있었습니다. 남자고등학교 교실에.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문방구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했던 노트의 표지입니다. 진짜 이런 노트가 팔렸습니다, 여러분. 네. 열공에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이 노트를 보고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황망한 거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죠. 여러분, 이 백설공주류의 동화를 읽을 때 혹시 단 한 번이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동화에 보면 이 7명이 가장 헌신적이고 협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르는 백설공주를 불신양면으로 돕죠. 가장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7분의 이름을 아는 분 있으십니까? 동화에 이름도 안 나옵니다. 황당하죠? 이거 유치원 아이들이 연극을 하면 연극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기되는 줄 아십니까? 난장 1, 난장 2입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7난장이는 그 어떤 동화 버전에서도 가족이라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7난장이는
왜 모여서 살고 있을까요? 가족도 아닌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아마 제 추정이 맞을 겁니다. 중세에는 성 안에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부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 주변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성 안의 사람들과 교통을 하죠. 그런데 7명의 난장이는 성 안도 아니고 성 주변도 아니고 숲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왜죠? 제 추측은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소수자이기 때문입니다. 비장애인들에게 차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바깥도 아니고 먼 산 속에서 이 7명의 소수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던 이 7명의 난쟁이에게 어느 날 백설공주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줬겠죠. 그러면 이 7명의 난쟁이들 중에 백설공주를 이성으로 좋아했던 난쟁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해야지 한 달치 최저임금을 걸겠습니다. 백발백중입니다. 무조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십시오. 이 집 사랑하는 눈빛입니다. 이거 분명히 사랑하는 눈빛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월트 디즈니가 그린 겁니다. 누가 봐도 이성을 사랑하는 눈빛입니다. 그렇죠? 최소한 이 그림에 따르면 7명 난장이 중에 5명은 백설공주를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랑은 어디로 갔습니까? 쓸모도 없는 겁니까? 거론 안 해도 됩니까? 그냥 성춘복 나타나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랑 사라지면 끝입니다.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역사 속에서 인간 대접도 못 받는 소수자로 이렇게 묘사가 되죠. 이 사람은 왜 왕자일까요? 이 사람은 왜 공주입니까? 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까?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왕자고 태어나 보니 공주였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숲속에 모여서 고립된 삶을 살았을까요? 노력이 부족해서요? 재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기를 저렇게 태어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큰 서점에 가보시면 몇십 년째 항상 베스트셀러에서 내려오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입니까? 베스트셀러 1위 하면 항상 떠오르는 분야는 성공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그죠? 수십 년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에 이르는 비결이라는 게 있다면 왜 그 베스트셀러가 수십 년째 계속 바뀔까요? 뭐 몇 년 전에는 아침형 인간이 성공의 비결이었죠. 새벽에 일어나는 열풍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아니라면서요, 그거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과 성공은 항상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유행입니다, 유행. 성공하는 비결은요. 왜 이게 계속 바뀔 것 같습니까? 그런 비결은 없기 때문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으면 다 성공했겠죠. 알려줬겠죠. 그런 건 없습니다. 진 콜린스라는 뭐 경영학자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뭐 경영학자라고 하기도 그냥 좀 허접한 사람입니다만, 2000년에 굿투그레이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으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이 책이요. 책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11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이 11개 기업의 성공 스토리는 시공을 초월한 성공 원리라는 겁니다. 마침내 기업이 성공하는 비법을 찾아냈다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좋은 기업이 아니고 위대한 기업, 그레이트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11개 기업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0년 만에 절반이 망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성공 원리라면서요. 10년도 못 버티고 절반이 망합니다. 그래서 진 콜린스가 2010년에 새 책을 씁니다. 새 책의 제목은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입니다. 지도 창피한 거죠. 시공을 초월한 성공의 원리라고 떠들었는데 10년도 안 돼서 절반이 망해요.
그 왜 망했는지를 분석해서 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이. 작가로서 성공하려면 적어도 뻔뻔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처럼요. 창편주를 몰라야 돼요. 만족지연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만족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맛있는 초콜릿이 있어요.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나 뒤로 미룰 수 있느냐, 이걸 만족지연 능력이라고 심리학에서는 부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참는 능력, 즉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인내심이 뛰어나면 성공할까요?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세계 10대 심리학 실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실험입니다. 월터 미셸이라는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의 실험입니다. 자기 딸이 다니던 유치원, 스탠퍼드 대학교 부속 유치원에 3살짜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이 아이들일수록 이 인내심이 없습니다. 만족지연을 뒤로 못해요. 그래서 4월쯤에 마트 가가지고 나 저거 사줘 그러는데 한 달만 기다리면 어린이날에 2배 큰 거 사줄게 해도 안 먹히죠. 지금 당장 그걸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떼굴떼굴 부르잖아요, 마트에서. 아이들일수록 이 만족지연 능력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3살짜리 아이를 90명을 모아놓고 앞에 달콤한 마시멜로를 하나씩 줍니다. 10분만 참으면 하나 더 줄게. 우린 무조건 참죠. 10분 참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참으면 하나가 더 생기는데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는 이걸 못 참는 아이들이 있어요. 도저히 못 참고 이걸 먹습니다. 좀 어리석죠. 10분만 참으면 하나 더 생기는데요. 이렇게 3살짜리 아이들 중에 만족지연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분류를 하고요. 이 실험이 세계 10대 심리학 실험에 오른 이유는 이 아이들의 20년 뒤 인생을 추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성공했냐는 겁니다. 20년 뒤 인생을 추적했더니 어렸을 때 이 참은 아이들, 만족지연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대학 입학 시험에서 평균 성적이 훨씬 높았고 비만에도 걸리지 않았고 뛰어난 건강과 사교술로 좋은 직장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어렸을 때 참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그럴싸합니까? 이 실험이 2016년에 뒤집힙니다. 뉴욕대학교 심리학과 팀이 이 세계 10대 심리학 실험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이유는 첫째, 표본이 너무 작습니다. 90명밖에 안 돼. 둘째, 전부 다 스탠퍼드 대학교 부속 유치원 소속입니다. 잘 사는 집애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대학교 심리학과 팀은 90명이 아니라 900명을 모았고 부모님의 소득 수준을 완벽하게 국민 평균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만족지연 테스트, 마시멜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그 아이들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과연 어렸을 때 참은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성공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개뿔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900명이라는 반대한 20년짜리 연구에서 내리는 결론은 딱 합니다. 아이들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딱 한 가지 발견됩니다. 뭘까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인내하라, 노력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예. 그런데 그게 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전에 이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이 구조를. 그렇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던데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경영학자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웃라이어가 무슨 뜻이냐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건 들어보셨습니까? 10,000시간 동안 노력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이 말콤 글래드웰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말콤 글래드웰의 이 얘기만 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 책의 요지는 뭐냐? 인류 역사상 손에 꼽을 만한 대성공한 사람들을 쭉 분석을 했더니 성공을 한 이유가 딱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게 뭐냐? 운이 좋았다는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 인류가 너무 불쌍해지니까 그나마 이제 남은 하나는 1만 시간 노력을 하면 그나마 조금 나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 취지입니다. 그 책이.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특히 명문대학 가신 분들이 막 난리가 나요. 내가 이 대학 오느라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의 노력이
운이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개거푸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소말리아에서 태어났어도 서울대를 갈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노력에 1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감히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성공한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게 자기 것일 수가 없습니다. 패배자들에게 아량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을요, 등급을 매긴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12년 동안 공교육을 받고 나서 대학에 들어갈 때 등급이 매겨집니다. 스카이, 인서울, 지방대, 고졸 뭐 이렇게 등급이 한우 등급 매겨지듯이 나눠지죠.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의 뛰어남을 어떻게 식별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한 인간의 뛰어남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는 12가지의 두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할 건데요? 철학에서는 인간을 복잡계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5만 가지 이상의 요소가 인간을 규정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할 건데? 우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수학하고 영어 잘하면 더 뛰어난 인간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야부리를 털어도 이런 야부리를 털면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수학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더 뛰어난 인간이다라는데 동의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나오는 절대 부등식 중에 제일 기초 부등식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왜 이게 뛰어난 인간의 기준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를 하죠? 로그 10에 100 더하기 로그 10의 1000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수학 전공자들이 방송을 이 얘기들이 이제 수십 통 메일이 왔습니다. 수학을 무시하냐고요? 수학 무시 안 합니다, 여러분. 수학하는 사람한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중요하겠죠. 그게 왜 12년 동안 공교육에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적재성의 기준이어야 하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 만나뵈면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원평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점수를 매겨요. 통보를 해줍니다. 다 알아요, 선생님들이. 누가 점수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제가 이 교원평가제에 동의하는 선생님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물어보죠. 선생님들 교원평가제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럼 표정이 쎄해지십니다. 뭐요 당신 혹시 강사 너 교원평가제 찬성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그건 아닌데 이야기나 좀 들어보려고요. 여보쇼,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인격의 총체적인 만남이야. 어떻게 선생님의 가르침을 점수를 매겨가지고 등수를 매긴단 말이야. 아니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제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이씨. 교원평가제 찬성하는 놈 같잖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는 선생님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단 한 분의 선생님으로부터도 이 질문에 제 이성을 설득하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교육이 교사와 학생의 인격의 총체적인 만남이어서 스승의 가르침을 점수화해서 서열화할 수 없다면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아이들의 총체성을 무슨 수로 점수를 매겨서 어떻게 서열화를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르침은 점수를 매길 수 없는데 배움은 어떻게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과 영어 문법으로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자녀분들 영어학원 많이들 보내시죠? 이것도 하나 여쭤볼까요? 부모님들은 영어 잘하십니까? 완벽하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완벽하게 영어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Can you speak English? Anybody who can speak English very well, please raise your hand. Nobody. Do you know why? 여러분들이 왜 영어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요? 노력을 안 해서요? 아닙니다. 애초에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온 나라가 영어 사교육 열풍에 12년 공교육 동안 영어를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미국 사람 만나가지고 영어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0.1%도 안 돼. 왜요? 돈을 덜 쏟아받아서요? 아이들이 노력을 안 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애초에 안 되는 짓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사고의 결정체 같은 겁니다. 생각이 구조화가 돼서 나오는 게 말이라고요. 우리같이 조선말을 쓰는 사람은 알타이 어족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인도 유럽 어족으로 분류가 돼요. 대륙이 달라요, 대륙이 여러분. 사고 체계가 다른 겁니다. 예? 이게요, 영어 학원 다닌다고, 뭐 시원스쿨 다닌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밥을 먹는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은 I eat rice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의사소통이 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안 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 정상인 상태를 왜 비정상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소중한 우리 노동의 대가를 시원스쿨에다 갖다 받고 있냐고요. 아, 기러기 아빠 이런 거 보면 전 너무 슬픕니다, 진짜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내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못한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원스쿨 같은 데가 돈 벌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그 이래봬도 카투사 출신입니다. 미군 부대에서 2년 6개월 동안 군복무를 했습니다. 대구 캠프워커 캠프 LA에서요. 하루도 안 빠지고 미군 애들이랑 영어로 쌍욕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제가 지금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야, 그분 네가 머리가 나빠서 이런 표정으로 저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카투사를 2년 6개월 하시면 영어를 유창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궁금하면 재미교포 친척분 있으면 전화해보세요. 삼촌 요즘 뭐가 제일 힘드세요? 재미교포 15년 차인데 야 영어가 안 돼서 힘들다 맨발 백중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 탓을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노력이 부족했어, 좋은 영어 학원을 보내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그 동아일보라는 종합일간지에서 한 10년 기자 생활을 했는데 2년차 막내 기자 시절에 이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그 종합일간지 기자들은 오후 6시가 되면 다 모여요. 한 건물에 다 모입니다. 300명 정도 됩니다. 득실득실해요. 나름대로 다 날고 긴다는 애들입니다. 300명 정도가 득실득실한데 하루는 미국분 한 분이 나중에 보니까 미국분이시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문을 탁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300명 기자들이 일제히 그 사실을 확인하고 전부 다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300명 중에 영어가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막 쭈뼛쭈뼛 하는데 사회부장이 저를 야 완배야 일로 좀 와봐 은밀하게 불러요. 전 무슨 비밀 작전 지시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갔더니 야 저기 저 미국 사람 서양 사람 뭔 일인지 네가 가서 좀 물어보고 알아봐라. 이력서 보니까 네가 카투사 출신이던데 네가 우리 중에 영어가 제일 낫다 저보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영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부장이 시키니까 가야죠. 가서 아이씨 How do you do 한데 Nice to meet you 하고 아씨 일단 좀 sit-down please부터 좀 해보시라고 1시간 동안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어가 안 될 때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미국 사람 만났는데 영어 안 되면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미국에 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 갔죠.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에 오려면 최소한 남의 나라 기본적인 회화라도 배워서 오는 게 이해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민중해설이라는 작은 인터넷 매체에서 일합니다만 4년 전인가 미국 교수님 한 분하고 우리 회사가 인터뷰를 하기로 했었나 봐요. 그런데 통역이 붙었는데 통역이 길이 막혀서 좀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교수님이 먼저 오신 겁니다. 30분 일찍. 저는 몰랐어요. 딴 일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들어오니까 20명 정도 되는 후배들이 제가 우리 회사에서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전부 다 반대쪽을 보고 일을 하더라는 건데 여기도 이제 영어가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그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편집부장이 저한테 기어오더라고요. 완배 선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기 저분이요. 아 오늘 인터뷰 하신다는 거 미국 교수님? 예.
선배 근데 죄송한데요. 통역이 길이 막혀서 좀 늦는데요. 그래서요. 선배가 그래도 가토사 출신이신데 30분만 좀 저분이랑 이야기 좀 하면서 버텨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벌떡 해서 오케이 내가 해결할게 소리 버럭 질렀습니다. 후배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제가 일부러 소리 질렀습니다. 일부러. 후배들한테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걸 진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별게 아닌지.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 교수님 앞에. 여러분 꿀팁 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서 미국 사람 만났을 때 제일 하지 마셔야 될 것 쫄면 안 됩니다. 쫄지 마세요. 왜 쫄니까? 내 나라 내 땅에서. 쫄지 마시고 어깨 딱 펴고 가십시오. 당당하게. 당당하게 딱 걸어가셔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악수하자는 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악수가 미국 문화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쪽에 손 내밀기를 보지도 않고 눈 똑바로 뜨고 딱 째려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고 또박또박 이야기했습니다. My English is very bad. Speak slowly and use easy word.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야 의사소통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내가 지금 대화를 하는데 제가 전달을 해야 될 건 뭡니까? 서로 의사소통을 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어떤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영어 기초해야 300문장 정도 애매하게 외우신 분들이요. 시원스쿨 한 2달 정도 다니신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꾸 미국 사람을 만나면 자기 영어를 써먹어보고 싶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좀 배웠다고 Where are you from? How do you do? How old are you? 영어 반 굴리잖아요. 미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얘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엔 더 빨리 이야기한다니까요. 더 못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정확하고 또박또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조선에 왔으면 최소한 조선말 몇 마디는 배워야 그게 예의 아닙니까? 씨가 미국 교수씨 어디다 대고 빠른 속도로 영어를 쌀라쌀라 그리고 자신감을 가십시오. 자신감. 인간에게는 12가지 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언어에 유난히 지능이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영어가 됩니다. 뭐 그런 사람 잘 키워서 통역시키면 됩니다. 통역. 왜 우리 아이들을 12년 동안 이렇게 미친듯이 영어 학원에 처박아놓고 꿈을 키울 시간을 박탈을 해버리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기준도 아니라고요. 주류경제학의 전제입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부릅니다. 경제학은 우리를 경제적인 인간, 계획적인 인간, 과학적인 인간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정교해서 단 1이라도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존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요. 그렇습니까? 진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되는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경제학 법칙이 있습니다. 같은 재화를 반복적으로 소비하면 만족도가 뚝뚝 떨어진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고센의 1법칙이라고도 합니다만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배고플 때 짜장면을 탁 먹으면 맛있잖아요. 이때 만족도가 10입니다. 그런데 한 그릇을 먹고 두 번째 그릇을 먹으면 첫 번째 그릇만큼 맛있지 않죠. 만족이 8로 떨어집니다. 세 번째 그릇을 먹으면 만족이 3쯤으로 떨어져요. 네 번째 그릇을 먹으면 이제 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먹는 게 만족이 아니고 고통 주러온 겁니다. 먹으면 토할 지경이 된 거죠. 이걸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 번째 짜장면보다 첫 번째 짜장면이 맛있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뭘 경제학 법칙식이나 동원돼야 되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상식이죠, 상식.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첫 번째 짜장면을 먹었을 때 느끼는 만족도가 10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두 번째 짜장면은 왜 만족도가 20% 하락해서 8로 떨어지냐고요. 50평생 살면서 이따위 숫자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경제학은 항상 이런 숫자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표를 그려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냅니다. 나는 본 적이 없는데요, 그 숫자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랑 회식을 하실 때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모님 삼겹살 4인분이요 이렇게 시키지 마시고요. 삼겹살 2인분, 목살 2인분을 따로따로 구워주세요 라고 주문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동료분들이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는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론이 맞다면 우리가 이렇게 젓가락질을 해야 됩니다. 자, 모든 상황을 번개처럼 숫자로 환산을 해서 단 1이라도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 계산적이고 과학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인 내가 보기에 첫 번째 젓가락 단계에서 왼쪽 돌판에서 보여주는 삼겹살을 먹었을 느낌의 만족도는 8.7로 측정이 되고 오른쪽 돌판에서 보여주는 목살을 먹었을 느낌의 만족도는 8.4로 측정이 되고 첫 번째 젓가락 단계에서는 0.3의 추가 만족이 있는 왼쪽 돌판에서 보여주는 삼겹살을 집어먹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행동인데 첫 번째 젓가락으로 삼겹살을 집어먹고 났더니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두 번째 젓가락 단계에서는 삼겹살의 만족도가 8.2까지 감소한 목살의 만족도는 8.4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두 번째 젓가락은 0.4의 추가 만족이 있는 목살을 집어먹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다 라고 젓가락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어디서 이런 야부리를 경제학에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수많은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저도 매우 공감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불리는 경제적인 인간이 아니라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 때 나의 이익과 손실에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감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게 제가 문과 출신이라서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이건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공감 능력은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몸에 거울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대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복사해서 느끼는 겁니다. 거울 뉴런이라는 세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동서냉전 시대 때 소련이나 미국이 스파이를 잡을 때 간첩을 잡으면 간첩을 잡는 것보다도 더 중시했던 게 가족들을 잡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스파이는 직접 고문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훈련을 너무 잘 받았습니다. 그럼 누굴 고문을 해야지 효과가 있을까요? 가족을 고문하면 됩니다. 직방이라는 겁니다. 특히 배우자보다도 자녀가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녀를 똑같이 잡아옵니다. 미국 CIA가 실제로 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생체 신호 이걸 달고요. 자식을 고문하면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5초 만에 부는데 생체 신호를 보면 마음이 아파서 부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몸의 고통을 느껴요. 이게 거울 뉴런이 우리에게 준 능력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타고난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1살 때 이런 장난 많이 쳤는데 1살짜리 아기가 짜장짜장 걸어가면 일부러 가서 아야, 아빠 다쳤어요. 손가락 다쳤어요. 호호해주세요 하고 엄살을 떱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이가 걸어가서 아장아장 와서 아빠 손을 잡고 호호하고 불어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가르쳐주셨습니까? 안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아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이걸 해결해주고 싶은 겁니다. 공감하는 능력을 다 갖고 태어난 거죠. 공감 능력이 선천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프란스 드발이라는 영장류학자의 실험인데요. 이 사람은 침팬지 연구로만 세계 100대 석학에 오른 사람입니다. 실제로 드발입니다. 드발이 여기 침팬지 보이시죠? 우리의 줄이 걸려 있습니다. 줄이. 침팬지가 줄을 당기면 침팬지가 제일 좋아하는 바나나를 주는 겁니다. 이 침팬지가 금방 알아챕니다. 워낙 똑똑해요. 당기면 바나나 나온다는 걸 금방 알아요. 이 실험의 진짜 요지는 이겁니다. 이쪽에 유리로 막혀있고 이쪽에 얘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얘가 이걸 당기면 얘는 바나나를 주는데 이쪽에서는 사육사들이 얘의 동료를 때립니다. 근데 이제 두세 번 해보면 상관관계를 금방 알아차려요. 나는 당기면 바나나를 얻지만 대신 내 동료가 얻어 터진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침팬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도 바나나를 얻기 위해서 줄을 당겼을까요? 당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당기게 한다고 3일 굶긴 적도 있습니다, 두바이. 그래도 당기지 않습니다. 무려 99%의 유전자를 공유한
신벤치도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동료들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내몰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요. 타인의 고통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라나는 아이들은 친구가 시험을 못 쳐서 망쳐서 막 울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 성적이 올라가니까요. 노동자들은 동료들이 점수를 잘 못 받아서 인사고과에서 낙방을 하면 좋아합니다. 내가 숨진 기회가 많아지니까요.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가 돼버렸죠.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웃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존 F. 엘리웰이라는 경제학자의 행복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학문이 매우 인정을 받아서 2012년부터 UN 이분을 모시고 UN에서 매년 3월에 세계 행복보고서라는 것을 발간합니다.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로그인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그냥 다운받으시면 돼요. 세계에서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보고서 가운데 가장 다운로드 횟수가 많은 가장 중요한 경제학 보고서입니다. 우리만 이걸 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인간이 경제학적으로 행복해지는 요소를 6가지로 보고 그 6가지의 점수를 매겨서 세계 157개국의 행복 경제학 순위를 발표합니다. 매년요. 우리나라가 올해 3월 발표된 행복보고서, 그러니까 올해 3월 발표된 보고서는 2019년 순위입니다. 발표는 2020년이지만 연구가 2019년에 된 겁니다. 201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행복경제학 순위가 몇 등쯤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등쯤 하고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리가 대답해 줄 뻔했어요. 몇 등쯤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답 안 맞추셔도 됩니다. 편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거의 꼴등 아니에요? 거의 꼴등 한 표 나왔습니다. 한 번만 더 받아볼까요? 그냥 거의 꼴등 한 표로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이제 여쭤볼 때 일부러 땅을 보죠. 여러분들 눈을 안 마주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해보니까 대답하시는 분하고 눈이 마주치면 나중에 굉장히 뻘쭘해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경험상 본인이 말하는 그 순위는 그 본인의 현재 행복 순위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 제가 일부러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내가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강연을 해보면 이 백발백중 150, 152, 154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저를 왜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 부평지역 치과의사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선생님들 모임인데 공부하시는데 저를 한번 불러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길래 이걸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8위, 12, 14 이렇게 나옵니다.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행복하시다는 거죠. 사실 그때는 좀 웃겼던 게 강의 끝나고 문이 뒤쪽에 있어서 걸어나가는데 선생님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목사를 자꾸 쌍욕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강사를 섭외했길래 저를 빨갱이 새끼를 불러가지고 불편하게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제가 가겠다고 해서 갔습니까?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죠? 저는요, 부평지역에 치과에서 협의회라는 모임이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집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2시간 동안 전철 타고 갔더니 빨갱이라고 욕을 하고, 여러분, 그리고요, 저 욕하셔도 됩니다. 강의를 들은 분들은 강사를 욕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욕하셔도 됩니다. 단, 제가 나간 다음에 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나가면서 뻔히 듣고 있는데 빨갱이라고 욕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저는 누군지 못 봤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중에 거의 꼴찌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한 분 계셨죠. 이런 경우는 150등 이렇게 넘어가면 지방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보통 구조적인 문제로는 150일까지 잘 안 떨어져요. 지방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주 모이십니까? 네.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어차피 떠날 사람이니까 그냥 누가 150이었는지는 안 보고 갑니다만 여러분들은 누군지 금방 아시죠? 네. 끝나고 물어보시죠. 뭔 일 있었는지 얘기를 좀 해, 얘기를. 말을 해야 알지. 돈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 우리가 구해볼게. 이렇게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와 협동을 통해서 인류는 진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잠깐만 마스크 벗고 물 좀 마셔도 될까요? 네. 실제 순위는 61등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맞나요? 근데 이게 2012년에 처음 발표될 때 41등이었습니다. 계속 낮아진 거예요, 계속.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처음 봤을 때 너무 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경제학이잖아요. 우리가 경제학자 같은 순위 중에 뭐 60등, 40등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보고서야 하고 제가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보기 시작한 겁니다. 6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그 항목별로 점수가 다 나옵니다. 당연히 경제학이니까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6분의 1만큼 미칠 뿐입니다. 돈이 모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돈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순위를 매우 많이 끌어올립니다. 이게 좀 되거든요. 1인당 국민소득 31,000달러.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딱 중간소득이 평균소득이 1억 5천입니다. 우리 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사시면 연 1억 5천씩은 다들 벌고 사시잖아요. 예. 뭐 어디 광명까지 와서 개소리야 이런 표정을 주신 줄 알고 계시는데 3인 가구면 다 1억 1천씩은 벌고 사는 거 아닙니까? 평균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물론 뭐 국민소득 계정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는 않아요. 간단하진 않은데 그 가계 계정과 기업 계정과 뭐 정부 계정을 다 구분해서 보긴 합니다만 이게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한테 안 와닿는 이유는 우리가 소득 불균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중에 3번째로 안 좋습니다. 가장 안 좋은 나라 멕시코, 2번째 칠레, 3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뭐 이런 걸 멕시코하고 칠레하고 경쟁하고 자빠져 있습니까? 좀 좋은 걸로 핀란드나 노르웨이하고 경쟁을 해야죠. 근데 아무튼 1인당 국민소득을 그대로 때려박아서 우리가 순위를 많이 끌어올린 겁니다. 이게 소득 불균등까지 반영이 됐으면 훨씬 떨어졌을 거예요. 2번째 기준, 자주적인 삶의 선택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진짜 많이 웃었습니다. 2012년에. 이 해석을 보니까 얼마나 자기의 꿈을 이루고 살고 있냐 이런 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은 좋죠. 꿈을 이루고 사느냐가. 근데 꿈을 이루고 사느냐가 1년에 돈을 얼마 버느냐와 똑같은 비중으로 점수를 매긴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봐도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50평생 살면서 너는 연봉이 얼마냐라는 질문을 한 5,000번 들어왔습니다. 5,000번. 근데 너는 꿈을 이루고 살고 있니? 이런 질문은 14세 이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혹시 누가 주변에 오셔서 당신 꿈을 이루고 살고 계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십니까? 꿈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는 꿈이 뭐니라고 진지하게 묻지 않습니다. 꿈? 꿈 같은 소리? 야 아빠가 건물주냐? 네가 배가 간이 배 밖에 튀어나왔구나. 야 꿈이 뭐가 중요해?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취직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죠? 지금부터는 웃음기 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각 분야의 순위가 발표가 된다고 했죠. 제가 이때 이거 발표한 연구원과 그 유엔의 경제학 박사요. 영국 가디언즈 기자가 이걸 크게 썼길래 매일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이거하고 같은 점수를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두 쪽 다 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너는 네가 뭘 묻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지금 네 말은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것 같은데 너 왜 이걸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야 꿈이 돈만큼 중요하다는 건 상식이지. 양쪽 다 진짜 이렇게 답이 왔어요. 무슨 뜻이냐? 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얘네는 이걸 묻는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6가지 항목에 다 순위가 발표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우리가 순위가 나옵니다. 몇 등일 것 같습니까?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코트디부아르, 가나, 가이아나, 수리남, 몽골, 시리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5만 나라들 다 섞여있는 157개국 중의 순위입니다.
몇 등일까요, 대한민국이요? 141등입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 중에 이 지표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1,000달러, 세계 23위, GDP 총규모 세계 9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꿈을 이루고 살고 있냐고 물어보면 그 응답은 세계 141등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꿈이 박살나버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기준, 건강기대 수명. 이건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 것을 기대하느냐인데 처음엔 딱 안 하다가도 보시면 이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매우 중요하죠. 이 분야는 우리가 자부심을 좀 가져도 괜찮습니다. 예. 늘 세계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지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인지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체계가 매우 잘 돼 있는 나라죠. 감기 정도는 뭐 금방 치료되죠. 미국에서는 감기 한번 잘못 걸리면 엿되는 겁니다. 진짜로. 거긴 코로나 걸리면 몇 천씩 깨져요. 예. 우리는 안 그렇죠. 공공의료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인 겁니다. 우리는요. 이건 좀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기준, 관용성. 이건 얼마나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느냐. 이거 이웃에게 얼마나 관대하냐. 근데 이것도 제가 진짜 너무 웃겨서 처음에 아니 이게 1년 연봉만큼 중요하다는 게 말이 돼? 라고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습니다. 창피할까 봐요. 그렇대요. 그렇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90몇 등쯤 합니다. 우리가요. 이것도 엄청나게 낮은 숫자입니다. 5만 아프리카 나라들하고도 섞여 있어요. 그런데 2017년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37개국 모임에서 이것과 비슷한 보고서를 냅니다. 이걸 흉내낸 거죠. 선진국 37개국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베터 라이프 인덱스, 더 나은 삶의 지표라고 해서 이 선진국 37개국이 어떤 나라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측정해서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기준은 여기는 6가지인데 거기서는 12가지입니다. 그 12가지 기준 중에 커뮤니티, 공동체성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37개국 중 공동체성 분야에서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꼴등입니다. 근데 여기 점수가 나와요. 10점 만점입니다. 핀란드가 1등 했습니다. 10점 만점을. 만점 잘 안 주거든요. 저 핀란드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공동체성에서 만점을 받는지 참 궁금해요, 되게. 핀란드가 10점 만점으로 1등인데 우리는 몇 점으로 꼴등했을 것 같습니까? 빵점입니다. 12가지 심사 항목 중에 빵점이 딱 3곳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교육 수준, 남아프리카 공화국, 꼴찌, 빵점.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브라질, 꼴찌, 빵점. 함께 사는 법, 공동체성, 대한민국, 꼴찌, 빵점. 한 번도 같이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 동료들의 몰락을 기뻐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도.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5번째 기준, 청렴도. 이건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말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낮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요. 엘리엘 교수가 2012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묻습니다. 교수님, 행복경제학의 창시자로서 6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뭔가요? 사회적 지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뭔지 사실 그때 몰랐어요. 근데 이 인터뷰를 보고 완벽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사람은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외로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벗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한 이래 이렇게 멋진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벗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 사회적 지원이라는 의미는 이 파트에서는 이제 그 나라 복지 지표를 측정하는데 복지 지표 측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지를 이런 철학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 국가는 그 힘든 국민들의 벗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진짜로 걱정하는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죠. 멋진 발상입니다. 복지공동체에 대한 멋진 발상이죠. 이런 국가 국민들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는 남을 짓밟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때 훨씬 더 행복합니다. 한 발짝만 더 나가보죠. 이게 이제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의 게임인데 오늘 뭐 다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나눠주는 게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진행자가 10,000원을 주고 옆방에 여러분들 파트너가 있는데 파트너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여러분은 얼마를 나눠주실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해보면 우리가 진짜 이기적인 인간이라면 안 나눠주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를 나눠줘요. 공돈 받은 거 똑같이 실험 왔는데 나눠줘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베르너드 위트라는 독일 경제학자가 만든 유명한 실험인데 이 실험에서 파생된 실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실내 게임이라는 건요. 근데 게임 규칙은 비슷해요. 뭐 나눠주고 3배로 불리고 돌려받고 뭐 이런 건데 이건 아실 필요가 없고요. 해보면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 나눠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협동적인 사람도 있죠. 테레사 소녀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경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학문이냐면 인간이 돈에 관한 선택을 할 때 신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 폴 제게라는 학자는 실제로 의사이기도 하고 경제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게임을 하면서 많이 나눠주는 사람과 적게 나눠주는 사람의 신체 변화를 연구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이 나눠주는 사람, 협동적인 사람일수록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훨씬 더 많이 분비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뭐하는 호르몬이냐? 돌봄 호르몬, 행복 호르몬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에 많이 분비가 되면 돌보면서 막 행복해져요. 언제 많이 분비되느냐? 여성들에게 가임기가 됐을 때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이게 포유류가 그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육아를 해보면 상식적으로는 이거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면 멸종입니다. 종족이요. 그래서 포유류는 암컷 가임기에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도록 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애를 갖고 싶고 낳고 싶고 돌보고 싶고 그걸 행복하게 여겨요. 이 호르몬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인류의 종족을 유지하는데요. 그런데 해보면 협동적인 사람일수록 이게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옥시토신은요, 여러분 이게 되게 막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분비가 되긴 되겠지만 몸에 집어넣기도 쉬워요. 이걸 실제로 네덜란드 같은 유럽에서는 이 향수병 스프레이에 넣어서 판대요. 이 칙칙 뿌리면 그냥 몸에 들어온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안 파는데 여기 해외 직구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네덜란드 그 사이트 가셔서 이거 한 병씩 사십시오. 가성비 죽입니다. 이거 한 병 사셔서 평소 돈 안 쓰던 그 짠돌이들 있죠? 거기 칙칙칙 뿌려주세요. 야, 너 오늘 내가 쏠게. 아, 내가 다 쏠게. 이렇게 됐다, 진짜. 3만원, 한 병에 3만원쯤 하는데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네. 사서 실험해보시고 저한테 효과 좀 알려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드리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나누고 협동할 때 훨씬 더 행복합니다. 하나 더 해보죠. 비슷한 게임입니다. 복잡해서 생략하는데요. 이거는 공공금고에 얼마를 기부할래? 뭐 하면 기부를 하면 또 얼마를 나눠주고 뭐 이런 게임이에요.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진 돈의 절반 정도를 기꺼이 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실험을 해보면 유난히 돈을 안 내는 집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이 있어요. 지금까지 최저 기록이 기부율이 20%입니다. 가장 낮은 기부율을 보인 집단이 어디일까요? 지금까지 실험 결과 위스콘신 대학교 경제학과 학생들이었습니다. 요 위로 이제 뭐 하버드 뭐 대학들, 명문 대학들이 쭉 깔려 있는 겁니다. 위스콘신 대학교는 미국에서 국립대학교로 넘버 1, 2 하는 데입니다.
뭐 우리로 치면 이제 뭐 명목상 서울대라는 건데 뭐 그렇진 않죠. 여기는 사립대학교들이 워낙 잘 나가니까. 어쨌든 무지하게 좋은 대학교 경제학과 애들이 가장 얍실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공부를 잘할수록 싸가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할수록 싸가지가 없습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인류가 7,000년 동안 문명을 이루고 살아오면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족에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부족에는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할까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상식입니다, 이게. 자기의 능력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7,000년 동안 인류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상식 중의 상식이었다. 명예를 더 얻을 수도 있고 돈을 더 벌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의 능력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서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라고 가르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너 잘 되라고 공부 열심히 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너 잘 되라고요. 그렇잖아요. 공동체를 위해 너의 능력을 쓰라는 교육을 아무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자기 성공에 목을 맨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 그런 아이들이 명문대를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험악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설 테니까. 프란스 드발의 아까 그 침팬지요. 그 드발의 실험의 요지는 이겁니다. 공감은 선천적이라는 겁니다. 교육을 받아서 길러지는 능력이 아니라고요. 타고난 능력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와 유전자의 99%를 공유하는 침팬지를 상대로 실험을 한 겁니다. 인류의 조상은 충분히 공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발이 쓴 책 제목이 공감의 시대인데 이 책의 번역자가 헤비급입니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자 교수님이 직접 번역을 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전문 번역자가 아니고 이분은 그 진화생물학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넘버원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톱 100 안에 들어가는 대학자예요. 이분이 이 책을 직접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책의 역자소문을 보면서 제가 너무 슬펐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이 역자소문에 쓴 내용입니다. 공감은 우리와 유전자의 99%가량을 공유하는 침팬지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우리와 진화적으로 그리 가깝지 않은 온갖 동물에게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동물의 공감이 진화적으로 뿌리가 깊다는 뜻입니다. 공감 능력이 다양한 동물들에 존재하는 진화된 속성이라면 인류,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진화한 동물입니다. 호모사피엔스에게는 어떤 동물보다도 공감이 충분히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가 가장 진화를 많이 했으니까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공감 능력이 충분히 나타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없는 것 같이 보이냐는 거. 이 사회에 누군가가 죽는데도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도대체 이 사람은 뭐냐는 겁니다. 다 선천적으로 공감 능력을 갖고 태어났을 텐데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게 최재천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읽었습니다. 공감은 길러지는 게 아니라 묻혀진다는 것을. 우리가 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사는 모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냐면 그건 우리가 공감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런 교육을 시키지 않았으면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사는 법을 모색했을 겁니다. 안 가르쳤더라고요. 공감 교육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공감 삭제 교육을 받고 있는 것. 끊임없이 공감을 무리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네 친구가 시험을 못 보면 너한테는 아싸야. 다른 애들이 인사고과를 못 받으면 너한테는 승진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
타고난 공감 능력이 무뎌지고 그래서 그 결과 OECD 37개국 중에 만점 꼴찌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굉장히 슬픈 겁니다. 여러분 7,000년 동안 인류가 문명을 이루고 살아오면서 반드시 지켜왔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옥스퍼드 대학교 진화생물학팀이 세계 50개 문명을 연구를 해서 그 50개 문명의 공통된 키워드를 뽑아냈는데 그 공통된 키워드 중에 딱 하나 공통된 게 있습니다. 전 세계 50개 문명,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코리아를 포함한 전 세계 다양한 이슬람 문명, 북유럽 5만 문명의 키워드들을 쭉 뽑았더니 공통된 하나가 딱 하나가 나왔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협동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 팀은 협동은 서로 돕고 산다는 것은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지켜왔던 유일한 도덕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이 뭔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인류가 지켜왔던 도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죠? 자본주의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개인주의에 기반합니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로지 경쟁자일 뿐이라고 가르치죠. 그죠? 찰스 아이젠슈타인이라는 제가 매우 좋아하는 사상가의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라는 책에 나오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아이젠슈타인의 식견을 한번 같이 보시죠. 아이젠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가 나는 네가 필요하지 않아. 나 혼자서 얼마든지 경쟁을 통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왔죠. 하지만 나는 네가 필요치 않다는 느낌은 환상에서 비롯된 착각이며 사실 우리는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도 아주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뒷얘기는 뭐냐면 부자들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이 돈이 훨씬 더 많은데 행동들이 웃길 때가 많죠. 마약하고 사람 패고 막 분노 조절 장애자들처럼 살잖아요. 아이젠슈타인은 왜 이렇게 분석을 하냐면 얘네가 뭔가 굉장히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은 많은데. 그럼 돈이 많은데 왜 뭐가 결핍되어 있느냐?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자꾸 돈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돈은요 6분의 1만큼 행복에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모든 게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나는 내 이웃이 필요치 않은 게 아니라고요. 아이젠슈타인은 돈은 비인격적 포괄적 분지, 쉽게 말해서 숫자로 나오는 것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 몇 그램.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50억짜리 아파트, 여기 살면 행복할 것 같죠? 딱 50억짜리 아파트가 주는 행복만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가 하우스가 아니고 홈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거주 공간에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얽혀 있는 겁니다. 이건 50억으로 절대 못 삽니다. 예? 여러분이 많은 돈을 많이 버시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가셔서 송로버섯 요리 200만원짜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딱 200만원어치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200만원짜리 송로버섯을 먹어도 절대로 대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원가 3,000원도 안 되는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 이건 돈으로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정성을 담아 차려준 훌륭한 음식에 대한 욕구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거주할 집에 대한 욕구는 채워주지만 그 가정에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는 절대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돈으로 어떤 도구도 살 수 있지만 내가 알고 나를 아는 사람들의 알콩달콩한 이야기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밴드를 우리 집에 불러서 노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버시면 방탄소년단이 불러가지고 노래 부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담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노래하지 않습니다. 돈 받았으니까 노래를 할 뿐이죠. 밴드를 불러서 노래하게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그들이 진심으로 나를 위해 노래한다는 보장이 없다. 어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 연인이 불러주는 세레나데, 이것이 주는 그 욕구를 절대로 돈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꼭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실 서로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회에서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손을 내밀어 줘야 됩니다. 오늘 내가 그 위치에 있지 않아도 언젠가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그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그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다독이는 삶이 훨씬 행복합니다. 장담합니다. 부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지 않고 공동체성이 빵점인 사회에서 살지 않고요. 서로를 토닥이면서 서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서 그 속에서 사회성을 복원하고 협동의 원칙들을 찾아나가면서 지금보다는 좀 나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강의를 따뜻하고 환한 표정으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9시 조금 안 됐네요. 네. 와, 전혀 지루하지 않으셨죠? 네, 다들 예, 블랙홀로 빨려 들듯이 다 눈과 귀가 또 마음이 다 집중되어서 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찡하고 아프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강사님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요. 저희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우리 강사님이 필요한데 어디 가셨죠? 네, 강사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한번 넓은 세상 작은 도서관 주제가가 있어요. 그 주제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시면서 우리 강사님은 잠깐 쉬시면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세상 사람들을 치시면 됩니다.
네. 예,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 유튜브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한배 기자님 성함으로 삼행시도 지었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한배 기자님 삼행시가 있는데 잘 안 보이네.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서 듣는 알짜배기 전문가 강의 완벽한 삶이란 혼자가 아닌 함께 기대고 동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런 네, 이런 예, 삼행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분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한배 기자님, 카메라 울렁증으로 잘 안 나오시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한 분께서는 얼마 전 기자님께서 쓰신 민중의 소리 기사 중에서 코로나로 이런 시대에 인류 협동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전두환이 코로나에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문장도 참 재미있었고요. 그 글 마지막에 연계와 치유에 대한 찰스 아이젠스타인에게 자극받아서 기자님께서도 이제부터 아주 작은 무언가를 모르는 이웃에게 나누는 습관을 만들어 보겠다 하셨는데 어떤 걸 시작하셨을까요?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네. 어떤 걸 시작하실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파트 그 경비 서시는 노동자분들께 오후 갈 때마다 음료수를 하나씩 드립니다. 그 음료수 받아 드시고 참 다들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네. 그리고 그 오늘의 이 강연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마음을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가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시 한 편을 잠깐 읽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동안에 질문 한 2가지 정도만 기자님께 해드릴 거 생각하시고 계셨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샘물은 쓰지 마라라는 시를 너무 가슴 아프게 읽고 공동체가 그 해야 할 일들 아까 좀 말씀해 주셨듯이 공감을 삭제하는 교육이 아니라 원래부터 타고났던 그 공감을 계속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나누는 교육, 네, 그런 교육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제페토라는 그런 닉네임으로 쓰신 분의 그 샘물은 쓰지 마라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 이웃과 또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그들과 나는 무엇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실천해 보시면서 손에 손잡고 그렇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관염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샘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샘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흙으로 빚고 샘물 부어 빗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자 하게. 네. 우리나라의 많은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죽어가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넓은 세상 작은도서관 그리고 각 마을에 있는 작은도서관들 그리고 많은 좋은 단체들이 하나의
마을을 아름답게 또 살기 좋게 이끌어가는 또 함께 힘을 협력하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혹시 해주실 분 계신가요? 듣겠습니다. 혹시 그 강사를 불러놓고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강사가 되게 뻘쭘해하지 않을까라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혹시 너무 후회스럽다라고 또 나중에 또 땅을 치고 통곡하실 수도 있어요. 네, 혹시 안 계신가요? 저는 약간 저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이현배 기자님 몇 년 전에 김용민 브리핑에서 어목한 시절부터 정말 언론이 없구나 막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 이현배 기자님 경제 속설이나 건기서 내용 논평하는 거 들으면서 그래도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남편과 지금 그 유튜브를 다시 되돌리면서 듣고 있는데요. 요즘에 김용민 브리핑이 안 나오니 어떻게 지내는지 네.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근황도 듣고 뭐 이렇게 어떻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좀 요즘에 근황도 궁금하고요. 지금 이말 기자님이 연대 얘기하고 협동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그러면 연대하고 협동하려면 뭘 해야 할까? 그렇게 했었을 때 한번 기자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근황이요? 그냥 이제 여전히 글을 쓰고요. 네. 네, 기자로서. 그리고 방송을 할 때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모델 같은 책도 좀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술이 늘었습니다. 술이. 집에서 홍수를 많이 합니다. 네. 한동안 바빠서 못했던 운동도 좀 계속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연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 대해서 해주시는 이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일종의 이제 아가리 파이터, 주둥이 파이터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죠. 말로 떠드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의 현장에서 몸을 부대끼면서 땀을 흘리면서 같이 연대하고 협동하는 사람이 아니죠. 말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안 같은 것은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제가 감히 말을 얹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바뀌겠어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뀝니다.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인데 이거 부게르 철학자 해겔은 이걸 어려운 말로 양질전환의 법칙이라고 하죠. 양이 누적이 돼야 언젠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가장 쉬운 예를 어렸을 때 우리 운동회 때 오재미 밥 깨기 할 때 생각해 보시면 금방 됩니다. 아무리 던져도 안 깨질 것 같죠? 저 뭐 잘못됐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펑 하고 터지지 않습니까? 터지기 위해서는 수백 번을 두드려야 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해겔은 역사의 발전이 계단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가 없는 듯 보이다가 껑충, 없는 듯 보이다가 껑충. 이 껑충이 되기까지는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계속 작은 거라도. 예를 들어서 저는 참 좋았었던 게 이번에 한참 마스크 구하기 어렸을 때 제 페이스북 친구 몇 분은 그 어렵게 구한 마스크를 배송 노동자분께 드리더라고요. 안전하게 배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마을에서 모이고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제어하는 힘이 국가에서 나오지도 않고 시장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국가의 모든 것을 맡길 수도 없어요. 저는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에 그렇게 썩 동의하는 편이 아닙니다.
이 잘못 가면 사회주의 국가들 되는 겁니다. 예. 어마무시한 권력을 국가에 몰아넣고 엘리트들이 그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너무나 막강한 권력이 국가에 있으면 이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뽑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국가에게 엄청난 강력한 권한을 주게 하고 이 소비에트에서 비누 생산 개수까지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권력을 시장에 넘겨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재를 하는 거. 민주주의가 박살이 나겠죠. 예외 없이 수십 년 동안 독재를 하죠.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잘못과 시장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저는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수만 개의 작은 시민들의 조직이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와 상관없습니다. 이 수만 개의 조직들이 마을 곳곳에서 농촌, 노동 현장,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든 그 어떤 이름으로든 모이고 이 공동체의 가치를 키워나가다 보면 그 어떤 시장의 힘도 이 협력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는 저 같은 아가리 파이터는 잘 모르지만 많이 모이시고 이 사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께 많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저는 세상이 언젠가 펑하고 좋아지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딱 하나만 더 질문이 여기 올라왔는데요. 송민호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아들과 딸이 있다고 하셨고 네. 많이 바쁘실 텐데 네. 자녀들에게 네. 세상이 살만하다는 것을 네. 어떻게 알려주시고 공감하시는지. 저는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매우 많이 하고요. 아이들과 굉장히 가까운 아빠입니다만 우리 아이들은 아빠의 소리를 콧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제가 특히 고등학교 이렇게 가끔 강연을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시험 성적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나 여러분들에게는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아드님은 들으시고 아빠 제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앞에 가서 헛소리 좀 하고 다니지 말라고. 안 그래도 열심히 바빠 죽겠는 애들한테 왜 헛바람 넣고 다니냐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자꾸 주입을 하려고 하면 너무 꼰대처럼 보일까봐 그렇게 지내고 삶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걔네들은 아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이렇게 술을 자주 먹고 집에서 혼자 골방에 제가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맥주 몇 캔 사들고 방에 들어가서 얘들아 이제 아빠 술 마신다고 문을 잠궈 걸고 안 나옵니다. 좀 폐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를 뭐 나쁜 아빠는 아닌데 술 좋아하는 아빠로 알고 있죠. 네, 술 좋아하는 아빠로 나오시면 아빠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아빠의 그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아빠의 진심이 많은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표현되는 걸 보면서 자녀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잘 질문에 답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질문 없죠, 이제? 네. 혹시 우리 여기 이 청년이 지금 여기 청년? 예, 지금 가장 여기에서 나이가 어린 청년입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혹시? 네. 제가 이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여기 네. 그 기자님 MBTI가 궁금하다고. 시작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 I로 시작하는 게 폐쇄적인 사람이죠. 네. 네, 그 I로 시작해서 폐쇄적인 인종 중에 매우 폐쇄적인 사람. 네, 아이가 사회적으로 네. 고립된. 아, 제 주변 사람들은 요즘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그 산부인과 의사 하시는 네. 그분이랑 똑같다고. 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네. 기자님의 질문 들었고요. 시간이 9시가 넘었는데요. 혹시 다른 분 안 계실까요? 네, 여기 계십니다. 잠깐만요. 지극히 개인적인 네, 질문인데 네, 여기도 개인. 네.
사실은 이제 공동체나 이런 협동조합에서 심리적으로 좀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강사님께서 얘기했던 공감과는 다른 공감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요새 공감이란 말 때문에 옛날에는 공감이란 말 때문에 힘이 났다면 네. 요새는 좀 많이 지쳐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공동체가 좋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현장에서 많이 하다 보면 관계에서 되게 많이 지치게 그렇죠. 됐는데 핵심이 공감이더라고요. 뭐냐면 왜 나를 공감해 주지 않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공감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을 지금 막 갖고 있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루받고 싶은 것 같아요. 공감에. 네, 부디 한 가지 오해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렇게 그 공감, 협동, 연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제가 사람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 대부분 착하게 태어나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 저는 성선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악설을 믿지도 않습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는 건 베풀고 참고 견디고 다 이해해주고 이게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유리그릇과 같은 거여서 정말로 잘 다뤄야 됩니다. 진짜로요. 예. 그러니까 인내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나를 이해해달라고 한다거나 공동체에서 뭔가 나의 이해를 과도하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이해하는 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제거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요.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때로는 매우 단호해야 하고 그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엄격한 규칙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죠. 아까 제가 그 공공근무 돈에 내는 게 요 5분 걸리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 공공재 게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람들한테 5만 원씩을 줘요. 공공근무에 기부를 하라고 합니다. 익명으로요. 그러면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내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공공근무에 기부된 돈을 3배로 불려서 주최 측이 3배로 불려가지고 5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가장 좋은 모델은 5명이 다 기부하는 겁니다. 5만 원씩이요. 예. 그럼 25만 원이 3배로 불어서 75만 원이 되고 다시 다 나눠주니까 15만 원씩 떨어집니다. 이게 가장 좋은 모델로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분명히 게임을 해보면 얍실한 놈이 나옵니다. 왜냐면 누가 기부했는지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얍실한 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5만 원 안 낼래. 기다려요. 나머지 4명이 5만 원씩 내죠. 20만 원이 60만 원이 됩니다. 3배로 불어서요. 5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12만 5천 원씩 나눠줍니다. 그 원래 5만 원 챙겼죠. 12만 5천 원 또 갔죠. 17만 5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익을 챙겨놓은 놈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게임을 해보면 그런 얍실한 놈이 승자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살이가 게임을 한 판 하고 끝나는 경우는 절대 없죠. 또 모여서 또 합니다. 그 게임을 여러 판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첫 판을 했는데 나는 5만 원을 다 바쳤어요. 근데 돌아오는 게 15만 원이 아니라 12만 5천 원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누구 한 놈이 지금 얍실이 짓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 어떤 새끼가 안 냈으지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안 낸 놈 막 자백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기도 길들이 뛰겠죠. 난리가, 야 이번에는 꼭 다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들어가. 난장을 부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판은 더 기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판에서 기부를 안 한 애가 이익을 챙기는 걸 봤으니까요. 5편만 돌려보잖아요. 한 푼도 기부 안 합니다. 3배로 불릴 수 있는데 공공근무에 넣으면 아무도 못 불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첫 판이 끝난 다음에 그 얍실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야 됩니다.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해야 됩니다. 이기심은 유전병 같은 거여서 저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이기적이라거나 선천적으로 협동적이라거나 그 두 말이 다 있지 않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기심은 유전된다. 놔두면 5번째 아무도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된다니까요. 즉각 제거해야 됩니다. 즉각.
제가 그래서 시민단체 같은 분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두 직원 중에 한 명이 너무 공동 연구를 다 자기 이름으로 보도자료 내려고 하고 공을 자꾸 가로채려고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즉각 협업 과정에서 빼시라고 조언합니다. 네. 놔두면 다 번져버립니다. 다 번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인내, 참기, 견디기 이런 건 활동가들의 대단히 중요한 미덕이고 덕목이긴 합니다만 그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핵심 방법은 아닙니다.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힘들게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주고받는 겁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주 섬세하게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고 한 발짝씩 함께 나가야 됩니다. 한 명이 나를 더 잘 이해해줘 하고 자기가 버티고 있으면 공동체는 위험해집니다.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자님의 말씀이 굉장히 지혜롭고 한편으로는 따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냉정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삶을 헤쳐나갈 슬기로움을 다 지니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되었고요. 이제 기자님 먼 길에서 오셨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잠깐 차 한 잔이라도 드시고 가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가능하세요? 아, 네. 그러면은 네, 잠깐 차를 다시 마시고 예, 짧은 단초라도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넓은 세상 작은 도서관에서 우리 이한배 기자님을 모시려고 봄부터 소속새가 그렇게 울었고요. 네, 그 음성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음성을 통해서 들려오는 또 세상을 잘 살아가는 또 연대할 수 있는, 협동할 수 있는 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마음에 아마 단어 몇 가지씩은 꼭 이렇게 새겨지셨을 것 같아요. 뭐 공감, 혹은 뭐 연대, 가치,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이어야 한다라는 거. 네. 진심으로 손을 내밀면 또 진심으로 손을 잡아주는 이웃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경쟁을 넘어서는 연대와 협동의 가치, 우리 이한배 기자님과 함께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사인을 받으시려고 책들을 많이들 챙겨오셨어요. 한 2트럭은 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다 받으시고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여기 현장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